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 아이 첫 고교 생활 진로 진학 로드맵 미리 알아보기입니다. 지금하고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제가 이런 진로 진학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마속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가장 궁금하면서 중요할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월입니다. 이제 2월이고, 뭐,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림장도 올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 중학교를 넘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어떤 학교 생활을 할지,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정말 이제 어려운 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2028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신입생들이 이제 적용되게 되는 대입 개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좋은 맞춤형 대입 준비.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 나가는 학교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첫째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이 아십니다. 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근데 또 어떠신 분은 또 이게 처음이고 용어가 낯설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출발점이니까 간단하게 개념을 이제 하나하나 잡아가는 시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등학교 학교 생활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 생활, 이제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뭐,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야. 그래서 뭐, 자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 고등학교 오게 되면 선택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는 대로 일반고로 이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특목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요. 마이스터고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등학교가 존재하게 되는 게 이제 선택 교육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시간 수업 시간이, 중학교 때는 45분이었고, 고등학교는 50분이에요.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일단 시간적인 차이예요. 5분이 더 늘었는데, 보통은 고등학교가 7교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오실 게, 마치는 시간이 늦어지는구나. 이제 그걸 이제 받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9시 시작하면 5시에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5시 이후에 이제 방과 후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45분 하다가 50분을 하면 5분간의 학습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학습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중학교 공부보다 고등학교 좀 심화가 됐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이제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는 약간 이제 초등학교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라면 이 고등학교는요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교과는 거의 대학교 수준의 강의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의 이제 학습 목차를 보면, 대학교 1학년 교재에 나와 있는 학습 목차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학교는 교과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이제 교과명을 쓰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이 되다 보니까 같은 국어인데 독서와 작문도 국어다. 그리고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기고요. 뭐 그래서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도 생기고. 그래서 같은 국어 교과지만 이제 과목이라는 명칭을 따라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교무부장 하면서 제일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 아이, 정교 석차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중학교까지는 이게 전 과목 평균입니다. 중학교가 전 과목 평균을 이제 산출을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목별 성적을 내요. 과목별 성적.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교육이지만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또 선택을 합니다. 어떤 과목은 100명이 듣고 어떤 과목은 150명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전 과목 평균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1부터 고3까지 제가 주요 일정을 써놓고 사실 보시면 좀 실망하실 거예요. 아, 시험만 다 썼구나. 아, 이제 그게 보이실 겁니다. 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모든 시험이 이렇게 망라돼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고등학교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일 때가 2026년이고요.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면 2028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이 돼서 지금 보시면 9월 달에 모의 수능과 수시 원서를 일대 쓰게 됩니다. 수시 원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대학에 원서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딱 보이실 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는 대학에 전달되지 않겠구나. 수시 원서를 이미 썼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사실 어머니들 생각하실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5학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 고등학교 1학년 2개 학기,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기, 고3 1개 학기. 그래서 5학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어머니들도 그 이제 아버님 이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 나 옛날에 문과와 이과를 정했지 이런 경험이 한번 있으시죠.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법령으로는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대학에는 자연 계열과 인문 계열이 존재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자기의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목 선택 시작을 제가 여기 4월에 적어놨어요. 와, 이게 너무 저는 학생들이 꼭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왔을 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3월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구나 여기가 매점이네 이 정도 이제 알 시기인데 그걸 딱 지나서 4월이 되면 고등학교 2학년 과목 선택이 시작이 돼요. 그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생각하실 게 야 이게 좀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냐? 아이가 좀 적응할 시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여기 보시면 4월이라고 했는데 보통은 9월 정도가 되면 내년도 선생님들의 필요 소요를 저희가 교육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수합을 해서 또 이제 선생님들 준비하고 있는 이제 사범대생들이 있습니다. 보통 임용고시라고 하죠. 이제 임용고시 하는 학생들한테 올해 몇 명을 뽑을 거라고 하는 티오를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월에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헌법 소원이 한번 걸렸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이제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4월에 고위 과목이 선택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위 과목이 선택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너무 급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생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어디 길을 찾아가더라도 저희가 목표 지점을 찍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나침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당연히 이제 그 과정을 따라가는 길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거 없이 보통은 친구들이 가서 나는 이 과목이 싫어서 자기의 진로를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잣대를 대고 자기의 선택 과목이나 진로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없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제 2월입니다 벌써. 그래서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고교 학점제를 얘기하면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학생 수가, 보통 이제 학생 수를 학령 인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사항이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죠, 학생들은.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었고, 새로운 인재상이 그래서 필요하다 해서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걸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학생 주도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교육에 있어서 주도성이 필요하다. 기존에 제가 이제 지금 20년 차 그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들으면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졸업을 하는 방법이 고등학교를 이제 다녔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통 보면 학교를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졸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옵니다, 학생들이. 근데 생각보다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또는 엎드려 자는 학생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그러면 수업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고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할까?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수업이 재미가 없더라. 그럼 아이들한테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해주자. 그러면 원하는 과목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려고 하면 학생마다 선택 과목이 달라질 거고 선택 과목을 확대했을 때 졸업이라는 요건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학점제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학점제 형태를 고등학교에 가져온 취지입니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고교 학점제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좋은 말들이 적혀 있고 쭉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수업을 들어야 졸업을 한다. 이 취지를 좀 이제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생들이 그 191일입니다. 그 1년에 190일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결석하지 않으면 어머니 졸업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졸업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이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역량 개발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엔 수업을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시작된 게 고교학점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정의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권을 기존에는 학교에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 문과야, 이과야 하면 그것만 결정하면 어땠죠? 학교에서 과목들을 다 정해놨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택권을 학생한테 주자. 그런 다음에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고 그걸 누계해서 그게 어느 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를 고교학점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을 해서 쭉 진행을 했고요. 본격 시행된 거는 2025년입니다. 작년이죠. 그러면 작년이면 한 해 선배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한 해 선배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이 시행된 거고, 그럼 올해 2026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래서 두 개 학년이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 졸업제도, 평가제도가 병하되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교육과정에서 어떤 게 변화되냐? 예전에 어머니들 이제 요 용어를 좀 아시면 좋은데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204 단위. 단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의 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통 과학은 3단위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 드냐? 3번이 드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합쳐서 그 3학년까지 합쳐서 204단위를 했었는데 일단 고교학점제에서 192학점으로 줄였어요.
이제 단위라는 명칭이 그냥 학점으로만 바뀐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학점으로만 바뀌어서 192학점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204에서 이제 우리 산수를 한번 해볼 건데요. 192학점이 줄었으면 총 12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12시간. 그러면 총 12시간 중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익숙할 건데 교과라고 하는 거는 그 국영수 사과 이런 수업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창체는 어머니도 알고 있는 뭐 학급 자치, 동아리 이런 창의적 체험 활동을 창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12시간이 줄어든 걸 어디서 뺐냐? 교과에서 6시간을 빼고 창체에서 6시간을 뺐어요. 그런데 이제 6이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3개년 동안 학기가 몇 개냐? 6학기입니다. 고등학교 1년에 2학기니까 3년 동안 있으면 6학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 제일 이제 편한 거는 2시간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6시간이 빠진다는 거는 한 학기에 교과 1시간이 빠지고 창체 1시간이 빠진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2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2시간의 여유. 그래서 이 2시간의 여유를 이제 학교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걸 그 학교 1교시부터 예를 들어 6교시까지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여유 시간을 뒤에다 두고 학생을 이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뭐 특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과목들이 만들어졌겠죠. 다양한 과목들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간표가 안 나와요. 그 시간표가 안 나오면 저희가 시간표를 돌리려고 하면 공강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2시간을 공강으로 넣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학교마다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애가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공강 시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강 시간에 대비하고자 모든 이 고등학교들이 이제 환경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뭐 복도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율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이제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 학기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1부터 17 여기 그 칸이 큰데요. 이 17주가 법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1부터 17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좀 이제 수업 양이 많다. 그래서 하나를 줄였습니다. 16으로 줄여요. 그래서 하나를 16으로 줄이고 요 한 시간을 이제 학교 재량으로 이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을 또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 선택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마다 이런 이제 노력들이 아마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졸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학점을 모아야 된다. 근데 이 학점을 따는데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목 출석률이에요. 옛날에는 수업 일수 출석률이라고 해서 191 중에 뭐 3분의 1을 결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과목별로 이게 이제 과목별로. 예를 들어 국어가 3분의 1이 빠지면 안 되고 수학이 3분의 1이 빠지면 안 되고 이제 과목별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 성취율이 들어가요. 학업 성취율. 그러니까 이제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엎드려져요. 그러면 성취율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래서 보통 100점 만점에 40점, 40점 이하를 받게 되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서 졸업을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졸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책임 교육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 교육이라고 해서 학기가 이제 끝나면 아까 제가 요걸 보여드렸는데 17주가 되면 이제 수업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주 줄였잖아요. 16으로 줄이면서 한 주가 남죠. 그 시간에 학생들을 책임 교육, 쉽게 얘기해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해서 학생이 졸업할 수 있게. 그래서 학업 성취율은 보충 수업을 해서 졸업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과목 출석률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과목 출석률이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6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까지 고교 학점제를 하는 거고, 그러면 2027년 내년에는 고3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3이 졸업할 때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어,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고등학교 수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졸업이 아닌 수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취율이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이면 100점 만점입니다. 90점 이상이면 A, 80 이상 B, 70 이상 C, 60 D, 그 다음에 20 간격으로 좀 더 떨어져서 40 이상이면 E예요. 그런데 40% 미만이면 I라고 돼 있는데 그 사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A, B, C, D, E, F죠. 대학에서 얘기하던 그 F가 이겁니다. 근데 F라고 하면 너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incomplementary,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뜻으로 I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I를 받게 되고 40% 미만이면 근데 보충 수업을 하게 되면 이 I를 E로 올려줍니다. 그거 I가 뭐 B가 되거나 A가 되거나 그건 안 되고요. 한 단계 더 올려주는 게 보충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그 제가 사전 질문들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대평가 내신 산출입니다. 원래 처음에 그 아시는 대로 그 고교학점제의 출발은 그 절대평가를 했었어야 돼요. 평가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절대평가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A, B, C, D, E를 놨던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는 거예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는 게 절대평가. 그러면 상대평가는 뭐냐? 어, 다른 친구보다 잘해야 돼요. 이걸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상대평가를 해왔는데 이 고교학점제 취지랑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어 해서 듣는 과목이 아니라 이 내신 성적이 좀 잘 나올 과목들을 찾아서 들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처음에 이제 설계가 됐을 때는 절대평가 형태로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엔 논의가 이어지다가 대학 선발은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에서 다 A 주면 학생들 어떻게 선발하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금 고3입니다. 고3이 하고 있는 게 1등급부터 9등급제였어요. 그 영어로 스테나인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9등급제를 유지를 하다가 그러면 이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5등급제로 바꾸자 하는 게 현행 고교 학점제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히 1, 2학년 아이들은 5등급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럼 5등급제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등급이 좋은 거는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1등급에 보면 누적 비율이 어머 4%예요. 4%.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을 주는 거죠. 이건 너무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학생들한테 가혹한 행위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5등급으로 바꾸게 되면 1등급이 10%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여유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랬는데 제가 올해 이제 그 3년 차 이제 교무부장을 마쳤는데요. 이 교무부장을 하면서 고입을 이렇게 원서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약간 기현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어떠냐 하면 평소에 이제 좀 그러니까 좀 하기 어려운 학교,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얘기하는 게 5등급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5등급이 도입된 취지는 이제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9등급제가 너무 빡빡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의 이제 절대평가는 못 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하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주자고 해서 5등급제를 만드는데 일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등급 받으면 다 끝이야. 너 대학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등급이 거의 이제 선을 보시면 여기 4등급에 여기 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런 좀 불안감들 때문에 약간 고입을 하향 지원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가지는구나. 오히려 이제 생각했던 취지랑 반대쪽으로 학생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불식시키고자 좀 염려를 좀 가라앉히고자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이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경기도, 부산하고 전북이 분석을 했는데 1등급을 올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얘기예요. 올 1등급을 받은 학생.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세요. 원래 그 9등급제였다가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1등급은 지금 몇 퍼센트의 학생들한테 주고 있죠? 10%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와, 이제 당연히 우리 이제 지금 2학년 학생들이에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내신 때 그러면 이 1등급이 정말 10%가 나왔을까? 그래서 되게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의대랑 뭐 치대랑 이런 가는 애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서울대는 어떻게 선발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니 위에 거만 보시면 됩니다. 저기 보면 경기가 누적 비율이 모든 1등급을 받은 학생이 1.74예요. 이론상으로 그럼 원래 이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10%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1등급, 1등급, 1등급 받다가 나 하나 2등급 받으면 나는 끝이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정책은 5등급 정책은 학생들한테 내신의 비중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래서 같은 자료입니다. 경기, 부산, 전북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밑에 1등급부터 이렇게 이제 있는데 1등급이 10%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자료. 그래서 1.5등급 정도가 돼야 10% 언저리까지 가죠.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뭐 1등급 받고 2등급 받고 3등급을 받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있는 게 크게 대학의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대학도 이제 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라고 해서 대학 진학이 성공일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 이제 내신 성적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별표를 쳐놨습니다. 28학년도. 28학년도가 어떤 때냐면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가게 되는 대학 입시가 28학년도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신입생들 1학년 학생들이 받게 되는 대입 전형은 29학년도거든요. 그럼 28학년도에 미래형 대입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입생들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다행히 우리 선배들이 먼저 그걸 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결과가 좀 있겠죠. 그런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중점 사항은 뭐냐?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일단 체계적인 진로 학업 설계를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로 학업 설계를 한다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에서 보게 되는 학생이 이제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자기 진로 맞게 과목을 선택하냐? 이런 이제 과정인데요.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과목 개설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업 및 평가가 좀 내실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근데 마석고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좀 마석고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과목 선택 연간 로드맵을 드립니다. 다 모든 신입생들한테 이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선택 과목 교과서도 이제 전시를 하고 이게 과목별로 이제 이렇게 교과서도 전시가 되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런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교육 과정이 어떻고 뭐 어떻게 선택 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만들고요. 포스터 이런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어디 그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강의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 앞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팜플렛 같은 거 홍보 팜플렛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과목 선택 컨설팅을 받아라고
그 학원에서 컨설팅 이제 이런 종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왜 필요가 없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박람회 같은 걸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학교마다 이런 이제 요즘은 유튜브를 또 많이 이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서 정보를 이제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세요. 나와서 과목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17주에서 16주로 바뀌었죠. 그러면 한 주가 남습니다. 그러면 아까 한 주 남을 때 보충 수업도 하지만 보충 수업을 하게 되는 학생은 소수예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런 이제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해요. 이런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서 좀 자기의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자녀가 참 어려운 용어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가는 교육과정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3학년은 2015 교육과정,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은 2022 교육과정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여기 학년제라는 말이 있고 2022는 학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학년제는 예를 들면 제가 물리학입니다. 여기 물리학이 있죠? 여기 1학기 때 물리학 1에 2시간을 배우고요. 2학기 때도 물리학 1을 2시간을 배워요. 그러면 총 4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맞죠?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게 다 학기제입니다. 학기가 끝나면 학점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죠. 물리학이 1학기에 4시간이 편성돼 있구나. 4점이 편성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어떠냐 하면 1학기가 끝나면 당연히 2학기 배우는 과목이 연계가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학기의 과목이 다 끝난다. 그리고 2학기에는 또 새로운 과목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년제, 그래서 3학년은 학년제, 1, 2학년들은 학기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국어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앞에 교과라는 말을 썼고요. 아까 제가 과목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보니까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들 여기 이제 크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 선택 과목은 그러면 2학년, 3학년에 펼쳐지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근데 공통 과목에 이상해요. 1학년 때 공통 국어인데 1, 공통 국어인데 2 이렇게 쓰죠. 이제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1, 2가 있는 건 1은 1학기 때 배우는 거구나. 2는 2학기 때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 2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들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눠져요. 너무 어렵죠, 어머니.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근데 대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일반 선택 과목이에요. 왜 강조가 되냐? 이게 수능에서 시험 보는 과목입니다. 수능에서 이걸 봐요. 일반 선택과 시험 범위입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이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이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약간 진로로 넘어간 거예요. 진로 형태로 넘어가서 이게 국어 과목입니다. 직무 의사소통 이런 게 이제 국어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기하랑 미적분 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선택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진로 선택에서 기하 미적분 툴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일반 선택과 동시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놨고, 학생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깔려 있는 거니까 이미 깔려 있어서 내가 선택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 일반 선택은,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이거 다 깔아줍니다.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다 들을 게 일반 선택은 깔아버려요. 그러면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 중에 기하 미적분은 웬만하면 찾아서 들어야 돼요. 대학에서는 너무 중요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별로 선택할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랑 과학이랑 체육이랑 예술로 넘어가는데 공통 과목들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언제 배운다? 1학년 때 배운다. 그러면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은 어떻다? 대부분 학교에 깔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또 역시나 색칠을 해놨는데 이공계로 갈 학생들은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는 요 과목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 선택에서 노란색으로 있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에 물리학 있죠?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이걸 물리학 원이라고 불러요. 물리학 원. 그러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요 두 과목이 사실 물리학 2였던 거예요. 그걸 이게 지금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울 수 없고 학기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학기제로.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 2를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나눈 거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학년 때 보통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 절대평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 절대평가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반영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선택해도 되는 부분인데 보통 이공계를 간 학생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과목들은 좀 챙겨가야 된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기술과정, 제2외국어, 교양 이런 과목들 이제 요거는 눈으로 한번 이런 과목들이 많이 깔려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전에 어머니 아버님들 그 이제 고등학교 가서 문과이과 나누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과이과가 없는데 선택 과목으로 문과이과가 나뉘어져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보통 4월이 되기 전에 내가 약간 문과 계열인지 보통 인문계 모집 인문계라고 부르죠, 대학에서는. 그다음에 이과는 자연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맞는지 그래서 요 학과 명칭들이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뭘까? 내가 좀 원하는 진로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요 좀 선택을 하면 요 정도만 선택이 돼도 과목 선택에서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뭐냐? 이 보통 어머니들 그 네이버에 대학교 입학처를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뭐 여러 가지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대학교 입학처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발행하는 안내책자들이 있어요. 요건 시립대고 뭐 연세대에서도 이런 이제 유튜브를 찍어 올리고요. 서울대에서도 이런 입학 도우미, 입학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제 어려워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그 선배들의 수기 위주로 갑니다. 내가 이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시립대인데요. 지금 경영학부입니다. 어떤 학생이 오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경영학부랑 맞는 모습인지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볼 수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서울대 자료를 상당히 이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대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서점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왜 공부를 했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이렇게 적어놔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고요. 개별 선택 시 고려 사항이라고 해서 요즘 학생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 게
지금 뭐 보건 계열이나 의대나 약대에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학과를 선택할 때는 또 학습 역량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약학과 교육 과정이거든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과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학사 일정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1학기 종강을 이렇게 1, 2, 3, 4학년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1학기 종강을 했고요. 본과 개강은 2학기 개강을 7월 31일 날 개강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 대학이 학생들이 어, 한 두 달 반 정도 방학을 해요. 여름 방학을. 근데 공부량이 학습량이 상당히 많다. 이 4학년 한번 보실까요? 6월 27일 날 종강을 했죠. 6월 30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런 역량이 있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몇 대학들의 이제 전공 연계 선택 가이드를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열 지원자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하와 미적분 2를 충실한 이수 권장.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전공 적성에 따른 과학 교과에 연계된 진로 선택 과목. 아까 제가 표시했던 겁니다. 많았죠? 그걸 세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수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이런 공학부에서는 물리학은 우선 수강이 권장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그러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율전공학부라고 해서 요즘 무전공도 있습니다. 1학년 때 너희가 무전공을 들어와서 이 공부를 해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그럴 때는 폭넓은, 이건 뭐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으니까 뭐 그때는 틈새 기간이기 때문에 폭넓은 이수를 권장한다. 그리고 뭐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뭐 보통 특별히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나 한문 교과목 이수 정도 권장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경희대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텐데요. 자연계열 교과에서 이수 권장 과목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그다음에 권장 과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핵심은 꼭 들어야 되는 거고 권장도 들으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대학에서는 이거 안 들어오면 너희 못 붙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학과를 가려고 하면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대도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여기에서 모집 단위별로 학과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은 뭘 들어야 되는지가 다 나열되어 있는 거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대. 이걸 다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선택 과목 때 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과들은 수학은 뭘 들어야 되고 과학은 뭘 들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죠. 건국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국대는 인문은 국어, 영어, 사회를 들어야 되고 사회과학도 이렇게 있고 역시나 이공계는 좀 많네요. 이런 게도 있고 뭐 자유전공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재밌는 건 서강대예요. 올해 발표한 게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서강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권장 이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하고 조금 다른 취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들은 서울대부터 해서 이런 권장 과목들을 주는데 서강대는 왜 이런가요? 이러니까 제가 입학사정관을 만나봤어요. 2025년 8월 29일 날 발표했는데 그해 이제 9월 달 정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니까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다른 대학에 준해서 반영하겠다는 거지. 굳이 우리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맞는 대로 학과에 따라서 이런 과목들은 이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표 만들기 예시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32학점, 1학기 때 이제 32학점 이건 예시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그 한 과목이 그 4학점인 게 많아요. 4학점.
4학점은 32시간이 되려면 일주일에 4학점은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8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8과목 정도. 그럼 8과목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본 과목들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기본 과목이잖아요. 그러면 8과목 중에 이거는 기본이니까 학교에서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8과목 중에 3과목은 학교에서 정해버린 거죠. 그다음에 5과목이 남는데 체육은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한 학기에 1시간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한 학기에 1시간은. 그리고 창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그다음에 학급 자치 이런 걸 하는 봉사활동 이런 걸 하는 시간인데요. 그런 거 따지면 두 과목이 이미 나가죠. 그다음에 예술, 정보, 교양 또 16학점을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실질적인 선택은 제가 이게 만약에 3학점이면 세 과목에서 네 과목 정도 되고요. 4학점이면 한 두 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두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수학 과목이 이제 대학 입시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위계를 따라가요. 위계를 따라간다는 게 공통 수학 1, 2를 1학년 때 배우면 대수는 수학이죠. 이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이게 수학입니다. 그 보통은 문과에서 하는 수학들, 문과에서 하는 수학들을 하고 나면 여기 나와 있네요. 기하나 미적분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위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고민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 통합과학 1, 2를 하고요. 과학 탐구 실험을 한 다음에 2학년에 대해서 일반 선택 과목들 깔려 있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이렇게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진로 선택 과목도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과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융합 탐구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자연계열 희망자가 과목을 선택한다면 국어, 수학, 영어는 이미 여기 학교에서 까는 거기 때문에 다 깔려 있고요. 자연계열 희망자이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제가 수학에서 두 개 얘기했습니다. 기하랑 미적분 툴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게 없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 희망자는 기아랑 미적분 2는 굳이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걸 이제 빼버리면 요렇게 표가 만들어지고요. 뒤에 넘겨서 이제 사회과학 기술 이렇게 넘어오면 아까 자연계열 희망자 학생들은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과목들 물화생지 듣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는 요 빨간색으로 했던 대학에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공계에서는 이 과목들이 깔려야 돼요. 깔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인문계열 희망자는 아까 이제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깔려 있는데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든 위계가 없습니다. 아까 수학하고 과학은 위계가 있죠.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 과목들은 폭넓게 배우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 흥미있는 과목 선택해서 학생들이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위한 준비는 뭘 하면 좋냐? 사실 그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학년제 할 때는 어떤 한 과목을 1년 동안 배워요. 2시간, 2시간이지만 1년 동안 배웠다면 학기제로 바뀌면서 4시간에 이 과목들을 배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 물리학이란 책인데 3학점을 보통 배웁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3학점이고 아이들이 16주를 배우거든요. 그러면 48시간을 배우는데 170페이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회는 암기 과목이고 과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보통 이제 말씀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과학이 어떻게 보면 좀 용어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학생들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화법 같은 데서 이제 사회 과목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선거라고 하면 우리가 경험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릴 수 있어요. 아, 선거라고 하는 건 투표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과학에서 갑자기 음이온이 나와요. 그러면 아, 음이온이 뭘까?
그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개념이나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 중학교 수준이 정리가 안 돼서 고등학교에 왔을 때 그 개념 학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의 개념과 용어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미리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개념을 익숙하게 가져오고 또 즐겁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가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냥 좋아하는 책들을 몇 가지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뭐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책들을 학생들이 보면서 좀 편하게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될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독서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입시 지도를 할 때,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겠죠.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 면접 준비를 시키는데 면접에서 그 지원 동기를 찾아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학과 지원 동기. 그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를 가려는 아이한테 야 그러면 그 전자공학과 면접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거는 야 너 우리 학과 왜 왔니? 이 학과 왜 지원했니? 지원 동기를 묻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갖다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그 지원 동기라 하면 내세울 게 조금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원래 전자공학과에는 반도체를 쓰고 싶었는데 반도체가 좀 더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를 써서 제가 반도체보다 점수가 낮은 전자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이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독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는 이 독서 상황을 여러 교과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요구를 하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 그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과학 현상을 설명해 놓은 책인데 학생이 우연찮게 1학년 때 그걸 그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뭐 읽어서 감명 깊었다는 내용이 이제 예를 들어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남아 있다면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지원 동기를 물으면 그 전자공학과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전자제품을 좋아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뭐 시계도 부숴보고 그 뭐 그 컴퓨터 노트북도 분해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그거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랬을 건데 이걸 대학 입학사정관은 이게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이 근거가 없거든요. 어렸을 때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생활 기록부에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를 읽었던 책이 이렇게 한 줄 들어가 있으면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연찮게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뭐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노트북 화면, TV라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것들이 물리에서 시작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흥미가 생겨서 과학 동아리도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어떤 과학 프로젝트도 진행하다 보니 내가 과학 뭐라고 할까요?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게 나의 그 진로라고 생각돼서 지원하게 되었다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학사정관은 그 학생한테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법적 장부에 그 내용이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고 하는 사항이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3학년 1학기까지 좀 누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아마 이제 부모님도 충분히 생각하실 텐데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책을 좀 접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어떤 책을 읽으면 더 좋을지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 올해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한테 적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개편안입니다. 어 제가 이제 이거 뭐 대부분 아십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아시는데
입시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수시와 정시가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 가장 큰 잣대는 아시는 대로 수능이에요. 2027학년도 수시와 정시라고 했는데 2027학년도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2026년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면 27학번이 되죠. 그래서 학번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에 대학교 신입생으로 오는 아이들을 뽑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027학년 이렇게 돼 있으면 고3이구나. 그러면 2028은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 학번은 2029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러면 2029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적용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수능 날짜가 이미 정해졌고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서 접수를 이때 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때 원서 접수를 하니까 2학기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 그러니까 성적은 당연히 3학년 1학기까지만 내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1학년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학년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고 3학년 1학기들을 바쁘게 보낸 다음에 원서 쓰고 대학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입시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원서 접수하고 대학별 고사 보고 합격자 발표를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3학년 2학기 때 이미 합격자랑 그 수능 공부하는 친구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이고 수능이 끝나서도 대학별 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합격자 발표를 하고 이게 다 정리가 돼 미등록 충원까지 다 하게 되면 정시에서 원서 접수를 하고 합격자 발표를 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사전 질문으로 들었던 게, 선생님, 그럼 정시로는 대학을 못 가나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정시로도 대학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역 학생이 정시로 가기에는 좀 불리한 점이 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2027학년도 기준으로 수시 모집 정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어머니?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정원. 전체 100 중에 수시가 얼마나 뽑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면 80.3%가 수시예요.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정시라고 하는 거는 19.7입니다. 일단 비율로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가기 좋은 형태고요. 그다음에 정시를 계속 이제 그 정시를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불리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불리한 게임을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래서 이 정시가 왜 불리한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입 전형을 보통 4 플러스 2라고 부릅니다. 수시에서 네 가지 전형이 있어요. 이제 학생부 위주에서 학생부 교과. 자, 어떻게 옛날에는 설명을 드렸냐? 교과는 내신 성적. 그래서 보통 학교 생활이 교과, 국영수사과 성적이랑 비교과가 있습니다. 비교과. 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했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려운 말로 정량이라고 하는 게 교과, 정량. 그러니까 수치화된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너 100점, A다 이런 거는 다 교과. 그럼 비교과는 뭐냐?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아이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프로젝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특기사항으로 써주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진로 활동을 하거나 담임 선생님께서 행특을 써주십니다. 종합 의견을 써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비교과. 근데 그중에 교과를 좀 중심적으로 보는 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뭐냐? 말 그대로 종합이니까 교과랑 비교과를 합친 거. 둘 다 보겠다. 이걸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보고 우리가 보통 줄여서 학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이 있고 실기를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개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이나 실기 위주. 그래서 두 개. 그래서 4 플러스 2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해당되는 게, 논술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뭐 논술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수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3학년 때 결정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보통 학생부 위주로 전형하는 학생부 교과 종합에 좀 중점을 두고요. 정시는 수능이구나. 그래서 수시하면 뭐 학생부, 정시하면 수능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이 모집 인원입니다. 뭐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참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경향만 보자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쭉 있는데 학생부 교과에 제일 많이 뽑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제일 많이 뽑는구나. 그 다음에는 수시에서 종합으로 많이 뽑네, 종합을 많이 뽑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은 조금 적은 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교과가 그러면 내신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좀 가지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 어, 인서울, 보통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거잖아요. 제일 쉽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줄 세워가지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형태라서 교과 전형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전형별 특징인데요. 교과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성적이 중요하겠죠. 정량적인. 그리고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수능을 봐서 수능을 어느 정도 이상은 봐야 되는 거. 뭐 그래서 들어보셨을 건데 두 개 합이 5다. 그러면 수능에서 두 과목의 등급이 더해서 5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도 교과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변화된 모습이고요. 학생부 종합은 교과 역량이나 활동, 수능 최저를 일부 보기도 합니다. 이것도 변화된 모습입니다. 논술, 수능 위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28 대입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학생부 교과를 예전에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교과 성적이 기본이었어요. 교과 성적. 아까 정량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 정량 평가가 기본이었는데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우리 아이들 적용받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과 성적 더하기 어머 출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과 종합 평가가 들어가죠. 요게 이 종합이란 말 아까 학생부 종합에 썼던 얘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 그게 이제 교과에서도 보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네 대학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 이제 고등학교 와서 좀 중학교랑 다르게 보셔야 될 게 출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인 성실도 이런 것들 보여주는 척도가 출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5분 늦고 10분 늦고 지각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걸 상당히 가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이 아이들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는 뭐 안을 두 개 내놨습니다. 하나는 교과 성적을 80을 보고 서류,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20 보겠다. 또는 이하는 교과 성적 80을 보고 면접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면접을. 교과 성적인데, 교과 전형인데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 안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이겁니다.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수시하면 학교생활 기록부, 정시하면 수능 이렇게 딱 맺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수시에서도 정시화라는 얘기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수능을 수시에 가져오는 대학들이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의 수시화는 정시에서는 수능만 봤는데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져오는 대학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 출결 및 면접을 도입하고 성균관대 정시에서 학종으로 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2027년부터 올해 대입부터입니다. 성균관대는. 그리고 종합전형 수능 최저 도입 대학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의 역량을 판단하니까 우리가 교과, 비교과, 학교생활 기록부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걸 조금 꺼렸어요. 어떻게 수능 최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냐라고 한 대안책이었거든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가져오는 대학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대입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통합형 수능이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수능이 예전에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내가 배운 과목 중에 자신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수능에 응했는데 우리 아이들부터는 통합형으로 수능을 보게 된다. 그다음에 교과 성적 평가 체제가 변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점, 그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는 이걸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고 수행 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수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수업의 지필평가만 보지 않습니까? 보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필평가뿐만이 아니라 수행평가를 보게 되면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이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게 표현을 해라. 그럼 수행평가를 봤던 과목의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이제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형 수행평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록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뭐 학생들이 입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이제 심심찮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이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표시를 했는데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을 공개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수행평가 영역명. 이제 수행평가에서 너희가 뭘 했는지를 대학에서 봅니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이렇게 나눴던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상대적으로 내가 그 위치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를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께서 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그냥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시면 그 작년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이 공통 국어부터 이렇게 평균은 몇 점이고 A, B, C, D, E 비율이 어떤지를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자녀가 가는 이제 고등학교가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의 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을 이제 받고 있구나. 예를 들어 공통국어 1은 평균이 71 정도 되고 A를 많이 받았네요. 32% 정도. 그다음에 B가 34 정도 되는구나. 그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거는 이제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수능 40% 이상 16개 대학이라 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대학 이름이 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 대학이라고 보통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죠. 인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학에서요, 어머니들 수시로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정시로 뽑고 싶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에서 내가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이에요. 우리는 수시로 뽑을까요? 정시로 뽑을까요? 대학에서 이제 어머니들 생각하는 거는 여기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시. 네, 정답을 맞추셨네요. 보통 이제 수시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대학들이 쭉 있는데요. 수시를 먼저 하죠. 정시를 나중에 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에 다른 학교에 뺏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이스트는 수시만 있어요, 어머니. 정시가 없습니다. 그- 그래서 대학들은 수시로 내가 원하는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시의 학생들을 뽑아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무더기로 자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연세대에 간 학생이 있어요. 정시로 갔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수능에서 한 개만 더 맞추면 서울대 갈 건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떠냐? 미련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뽑아놨더니 학기 중에 아이들이 다 떠나가니까 어떤 학생을 뽑고 싶냐?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전자공학 가면 전기전자를 좋아하는 학생.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한 것들이 보여요. 그럼 너 정말 좋아하니? 그럼 해볼래? 해서 뽑아놓은 학생은 충성도도 높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나중에 취업도 잘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수시로 학생을 뽑고 싶은데 너무 수시의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너희 16개 대학은 40%를 정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수시가 80%고 정시가 20인데 정시 20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이 대학들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움직임이 보이고 있냐? 우리 아이들 갈 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고교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명칭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열심히 운영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 있죠. 요 세 대학은 원래 정시로 40%를 뽑아야 되는데 야, 너희 그럼 한번 봐줄게. 30%까지 뽑으면 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생각하는 건 이제 대학 입장에서도 국가의 이런 사업들에 열심히 참여해서 수시 비율을 조금씩 어떻게 하려고 하냐, 늘려가려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굳이 우리 아이들이 정시를 이렇게 목적을 둘 필요가 있냐, 수시에 좀 훨씬 가기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수능 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이 여기 지금 빨간색이 졸업생이고요. 그 재수생입니다. 파란색이 현역이에요, 현역. 점점점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전형별 인원 변화도 요건 좀 넘기고요. 학생부 종합 결과 분석 요거 이제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지난 자료긴 한데요. 이 대학 입장에서도 어떠냐면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의 8학군, 학군지 또는 과학고 아이들, 그 영재고, 그다음에 외국어고 학생들이 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실 건데요. 지금 초록색이 수도권이고 파란색이 비수도권이에요. 근데 지금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수능 전체 이렇게 있는데 수능 전형 보시면 초록색이 압도적이에요. 수도권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실기 위주도 수도권의 비율이 높은 거죠. 논술 위주도 수도권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조금 고르게 편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마석고인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선생님 저희 수도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학교는 비수도권으로 봅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학군지나 또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목표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대학 입장에서도 좀 더 골고루 학생들이 선발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GPA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표는 상당히 복잡한데 딱 그겁니다. 학생이 와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학점을 받잖아요. 그 학점을 이게 누계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논술이나 또는 아니면 수능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밑에 점수가 깔려 있는데 파란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위로 이렇게 치솟아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도 공부도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중도 포기율인데요. 수능에서 중도 포기율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자퇴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걸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탈률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첨단 분야 정원 배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원 배정에 대해서 그냥 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그 대학의 정원은 법령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대 정원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그 예전에 공방을 벌였던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첨단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대학들한테 이렇게 인원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현황 수도권에는 예를 들어 지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이런 반도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학과들이 정원을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고요.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에너지 뭐 이런 부분에서 모집 선발 인원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지역의 공기업 현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양주 마석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 강원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강원대학교나 이런 데 가는 걸 좀 꺼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좀 그 학생들한테도 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공기업이라고 하는 건 아실 거예요. 이 뭐 상당히 이제 탄탄한 기업들이고 그 뭐 연봉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생활하기도 좋은 이런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기업이 지역별로 이렇게 다 분포를 펼쳐놨습니다. 지금 예전 정부부터 펼쳐놨기 때문에 이 공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그 당연히 일을 할 직원을 선발을 하잖아요. 이 직원을 선발을 하는데 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는 그 지역 출신의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뭐 관광공사나 뭐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련 학과들을 아이들이 예를 들어 강원대학 가서 그 졸업을 해서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아이들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다. 그래서 입시 지도를 할 때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인가요? 엊그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의대 정원이 또 발표가 났죠. 그 증원한다. 그래서 5년간 뭐 668명이고 전체 2030년에는 3,871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입시계에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다툼이 있었던 게 2,000명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될 예정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뭐 입시를 바라보는 어떤 또 항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수능이 조금 변형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이제 통합 수능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크게 수능은 네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는 이제 필수입니다. 한국사는 필수고 탐구. 그래서 보통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네 과목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한국사는 필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어에서 공통 과목의 독서 문학이지만 선택을 해서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 택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했던 선택 수능이었어요. 예전. 그러니까 지금 거 아닙니다. 예전 수능은 이런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은 이렇게 이제 볼게요. 제가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별표를 쳐놨는데 개편안이 독서 문화 합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 택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묶은 거예요.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여기서 얘네들이 요걸 가지고 시험을 본다. 그 수학도 원래 이거 한 다음에 이거 나머지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세 과목만 본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수학 과목들은 문과에서 예전에 배우던 과목들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난이도가 낮아졌고요. 영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원래 영어 1, 영어 2였으니까 요게 그대로고요. 달라진 거라고 하는 거는 탐구에서 크게 달라졌는데
예전에 사회에서 9과목, 과학에서 8과목, 아까 보셨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진로 선택 과목들이에요. 그걸 두 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이것도 선택 안 하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공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과 학생들은 사회 과목만 받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 과목만 받는데 그게 아니라 문이과 상관없이 무조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편성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실 거는 수능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범위가 줄어들고 어려운 과목들이 빠지고 쉬운 과목들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대학 입장에선 더 그렇죠, 이제.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기는 더 뭐하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고 학생들한테 계속 그런 독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폭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2025학년을 입시해서 학폭 때문에 떨어진 지원자가 무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대학에서 속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학폭에 대해서 감점을 시키거나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있었던 거 어떻게 중학교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내용은 대학에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오셔서 이 학폭이 지금 시민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학생들 그 대학 입시랑 바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학생부 교과 반영 비율이 그러니까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면 교과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 정량평가가 50% 이상이면 그리고 교과 성적이 높은 한 명이 여러 대학에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라고 하는데 수시에서는 6개 원서를 씁니다. 쓸 수 있어요. 최대 쓸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한양대, 성균관대를 다 붙었어요. 그러면 서울대를 가겠죠. 나머지는 결혼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혼을 채우는 걸 충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보통 충원율이 높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별로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고 교과 정량 평가에서 서류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앙대부터 보겠습니다. 자, 2027이에요. 아직 2028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대에서 학교생활 기록부, 다른 거 안 볼게요. 교과 90, 교과 성적. 근데 출결이 들어가죠. 그래서 출결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한국외대 보겠습니다. 고3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여긴 좀 독특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 상위값.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저희가 평가가 상대 평가가 있고 그 5등급 했던 상대 평가가 있고 A, B, C, D 했던 절대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학에서 이번에 추세가 어떠냐면 둘 중에 잘하는 걸 넣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 게 이제 시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이들이 자기 원점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등급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보다 자기의 원점수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물리학이나 수학은요,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제 잘못도 있죠. 근데 어려워해서,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냐면, 한 70점을 받아도 어떤 학생들이 있냐,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있어요. 등급으로 따졌을 때. 70점을 받아도. 그 왜 그러냐? 다른 학생들이 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7점을 받아서 내가 1등급을 받으면 아이가 되게 기분을 좋아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했구나.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으니까 100점을 받기 위해 그 갭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수를 생각해야지 등급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면 아이가 어떠냐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점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50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낙담을 했겠죠. 근데 친구 몇 명 전화를 걸어보니까 친구가 49점을 받았어요. 사학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게 좋은 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급의 상대평가에 너무 그 목을 매지 마시고 그 자기 원점수를 챙겨가는 그래서 절대평가에 좀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죠. 졸업 예정자만 이제 지원 가능하게 경희대는요. 재수생들은 여기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이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학생부 교과, 비교과에서 성적을 70을 보고요. 교과 종합평가를 30을 보겠다. 그래서, 학생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성적만 100%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아니다 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경희대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요겁니다. 아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 등급이 너무 안 나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거쳤다면 훨씬 나중에 대학 입시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경희대 2025 교과 입시 결과에서 좀 의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그라미가 합격이고 X가 불합격인데, 이 자유전공학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1등급, 2등급, 여기 1등급이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1등급에 여기 X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았다고 해서 1등급입니다. 근데 내신으로는 1등이었는데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그만큼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는 2027, 2028인데요. 2028도 동일하다고 해서 정량 평가가 70, 정성 평가가 30이 들어온다. 눈에 보이시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 이제 교과 전형은 이전을 마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서류 평가를 기반으로 면접 평가까지 진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아까 보셨던 자료는 전국에서는 교과가 제일 많고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을 많이 선발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쟁률이 상승하고 충원율이 대학 학과마다 다르고 수능 최저를 보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예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수능은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수능이 어느 기본적인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최저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희가 지금 9시가 됐는데요. 제가 혹시 한 15분만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너무,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 표를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그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은 한 줄 세우기였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논술이든 성적을 가지고 정량적인 걸 가지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하면 순서를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특성, 관심 분야, 잠재력 등을 고려해서 여러 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 줄을. 그러면 여러 줄을 세우다 보니 개인별 특성이 더 높냐, 잠재력이 더 높냐 이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 그럼 방법은 뭐냐? 전문가에 의해서 선발을 하자. 그 전문가를 우리는 입학사정관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뽑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랬습니다. 이렇게 많았거든요.
뭐 입학 원서를 내고 자기소개서 예전에 학생들은 쓰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채워 나가고 활동 보고서 추천서를 썼는데 다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학교생활 기록부로 간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그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기존에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를 평가를 했는데 대학들이 이제 입학 사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줄였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학생한테 선발을 하겠다. 요 세 가지 요소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에서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공유한 겁니다. 아까 세 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요 역량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왼쪽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어머니들 계시는데요. 아버님, 어머니들께서 20대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한번 고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배우자 후보가 A, B, C가 있어요. 재산이 A, B가 3억, 2억, C가 마이너스 3, 그 부채가 있는 거죠. 나이가 이렇습니다. 나이도 이제 45세. 그러면 여기까지는 뭘 얘기를 하냐? 무슨 평가죠, 어머니?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과 나이는 정량평가. 정량평가입니다. 그러면 정량평가로 봤을 때 누가 선발이 돼야 됩니까, 어머니? C는 탈락이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A하고 B가 조금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기왕이면 재산이 조금 많은 게 좋나? 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여기서 끝났다면 교과 전형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성격이나 인성이 들어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조용하고 착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성실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호도에 따라 나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 좋아. 아니면 난 성실한 사람이 원해. 학과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 내신 성적이 제가 계속 이제 드리는 말씀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다가 1등급이 나오다가 2등급이 하나, 둘, 셋 나오면서 좀 좌절을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대학에서는 아까 어머니도 어땠습니까? AB라는 사람을 고를 때 재산과 나이가 비슷했죠.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학에서는 정량 평가는 안 보고요. 그다음부터는 뭘 보냐? 정성 평가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 그 학생의 성실도,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학습 동기가 어떤지, 흥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무조건 정량적인 게 높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다. 건국대에서 한 명 떨어뜨렸잖아요, 1등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도 요걸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AB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A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치킨 가게 사장이 돼서 홀서빙 알바를 뽑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일일 일닭을 실천하고 있고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등 안 먹어본 치킨이 없고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을 뽑을 건지 지금 홀서빙 알바를 뽑는 겁니다. B라는 사람은 치킨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는데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했고 거기서 친절 사원도 했고 그런데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지원을 했다. 누굴 뽑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B를 뽑으시겠죠. 근데 학생들이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A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다 의사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는 어떤 역량이 있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학업 역량도 있고 인성이 발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역량들이 다양한 교과목에서 녹아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의대를 갈 거야. 그러면 의사, 의료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돼.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들은 이걸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에 맞춰서 학생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거 열심히 안 할래. 거기서 인성이 드러나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과목들까지 다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 각 대학에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들을 매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이드북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이용하셔도 되고요. 대부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동국대 두드림에서 나는 다양한 활동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 것에 정성을 쏟았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합격 수기들이 쭉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어떤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서울대에서 2028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고는 지원 불가 이렇게 했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저희가 줄여서 지균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고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원래는 2명이었습니다. 3명으로 늘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부터 늘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단계에서 뭐 서류 평가하고요. 2단계에서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거죠. 성적과 면접.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면접이 들어갑니다. 학생부를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일반고 추천 인원 3명에 포함되지 않으면 서울대를 못 쓰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 전형도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단계, 1단계 성적 50, 면접이 더 큽니다. 50이 더 커요. 면접을 50을 더 커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대 종합 역량평가에서 우리 어떤 인재를 원하냐, 교과별로 배우고 익힌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중시하고 이걸 상당히 중시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이수 내용을 보겠다. 무슨 과목을 아까 고교 학점제에서 선택했는지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학업 수행 경험의 수준과 깊이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시간이 좀 짧긴 한데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이게 사실 겉핥기식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면접은 3학년 돼서 이제 맛보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이 있어요. 제시문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면접을 보는 거였고요. 서류 기반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 균형 전형이 있죠. 그래서 지균이라고 아까 불렀던 3명. 그거는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하고요. 오른쪽은. 왼쪽은 창의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분석적 토론, 주제 토론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윤에서 하는 서류 기반 면접은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는가? 무엇과 관련해서 하여 제작한 문제를 설명해 봐라. 그래서 대부분 면접의 내용이 결과보다는 과정에 목적을 두고 학생한테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 창의적 문제 해결 면접 예시 문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미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 그 포항에 가면 있는 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손 높이가 8.5m다. 왼손은 5.5m로 마찬가지로 청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른손 조각이 서 있는 전신 조각상의 일부였다면 전체 동상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나온다는 얘기고요. 재밌는 건 감독관 입하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예시 문항들이 2028년에 새로운 형태의 면접 형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얘기를 들으실 건데 그중에서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깊이 있는 학습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 깊이 있는 학습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으냐? 어머니들 커피 좋아하시나요? 이 커피를 그냥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쓴맛이 나는 짙은 갈색의 음료,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은 예전에 그 수업이나 교과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학습했던 거예요. 커피라고 하는 정의가 뭔지를 학습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 없다는 얘기죠.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다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커피의 품종과 특징, 그다음에 좀 더 커피와 미디어는 어떤 관련이 있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커피 가격과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고 커피의 역사와 사회적 영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커피와 건강하고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깊이 있는 학습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학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프로젝트가 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이 된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상위권 그다음에 인서울대학에서는 높게 평가를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뭐 그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머니들 아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하나 사이트를 알아가세요. 서울대 아롤인데 그냥 네이버에 아롤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서울대에서 서울대는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서울대는 그 우리 교육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인 걸 제시를 하고 모든 대학들이 이끌어주는 선도 대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제시되는 이런 과제들이나 이런 설명들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심적 동기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여기 학과마다 내가 이 대학을 어떻게 왔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아까 그 책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을지를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무슨 학과에 지원했던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우리 아이들 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술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인문, 자연, 논술이 따로따로 존재를 하고요. 3학년 들어가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대학마다 논술도 가이드북이 있고 학교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매우 세다. 한 50대 1은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논술은 누가 볼 것 같아요, 어머니? 내신 성적이 좀 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온 학생들.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능 위주 전형 정시의 특징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수능 성적 중심으로 정량 평가했던 게 기존이에요. 기존인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교과 평가 도입 및 면접이 추가되는 추세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가 수시화되고 있다 하는 것들 그 정도 알아가시면 되겠고 예, 지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 얘들은 예전에 저희가 정시 파이터라고 했습니다. 학교 수업 안 듣고 맨날 그 수능 문제만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 정시 파이터라는 게 이제 사라질 겁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고 뭘 배웠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게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2028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사가 제일 앞에 나와요. 필수 과목이라서. 그런데 제가 요거는 파일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오늘 했던 내용들 다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한번 쫙 봐주시면 좋은 게 원점수는 실제로 학생들이 받은 점수예요. 보통 국어가 100점입니다. 100점 중에 내가 몇 점을 받는지 이 원점수인데 놀라운 점은 수능 성적표에 원점수가 없어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시험의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어렵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했는지 이런 난이도가 반영이 돼서 표준 편차나 평균이 반영돼서 만들어지는 게 표준 점수예요. 그 표준 점수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백분위는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만든 게 또 백분위인데,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드는지가 백분위예요. 그 백분위 점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입니다. 여전히 9등급이니까 4% 안에 들었으면 1등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수를 가지고 표준 점수를 만들고 표준 점수로 백분위, 백분위로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서울대에서 지금 고3 애들 수능을 바꿨어요. 정시죠, 정시. 예전에는 정시에서 수능을 100으로 봤었는데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에서 교과가 40이에요. 교과가 40. 학생부를 40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시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전형에서는 1단계에서 수능이 100이고요. 2단계에서 그 수능 성적 80, 교과 평가 20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28년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입생들은 여기 보시면 더 심해졌어요. 그 1단계에서 수능 점수로 100을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60, 교과평가 40이에요. 교과평가 40. 그러니까 교과평가가 상당히 늘어났다. 아까 여기 60, 40이 이렇게 온 거죠. 60, 40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다음에 뭐 수의과학대나 의과대학은 적성 인선 면접을 또 따로 본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1단계는 등급만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은 쭉 많을 수가 있어요. 동점자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통과하기가 좀 쉬워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2단계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백분위도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이상. 그 입시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의 당락을 좌우하는 건 교과 역량이에요. 교과 역량. 학교 생활 기록부로 정시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강하게 담고 있는 게 지금 서울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너무 길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사실, 어떻게, 좀 이해가 쉬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채팅방에 제가 지금 했던 원고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뭐, 마속고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